네, 4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주에 세 군데 후보지를 정했고 실세를 시작했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관련 얘기 심정숙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이곳 어디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성주군의 성산 군의 모습인데요. 성산포대의 사진 모습인데요. 네. 저기가 바로 그 국방부에서 그 사드 부지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던 곳인데 네. 오늘 국방부에서 세 개의 후보지를 네. 더 검토하겠다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염속산 그리고 까치산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죠. 저 위에 우리가 흔히 계속 보여줬던 네, 롯데 골프장이 있는 곳. 네, 맞습니다. 롯데 골프장 그 세 군데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까지 참여를 해서 뭐 6가지 평가 기준, 뭐 군사적 효율성 등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예. 그런데요, 그냥 저희가 예상하듯이 군은 이제 세 군데 후보지를 놓고 조사한다고 오늘 이제 발표를 했지만 롯데가 소유한 스카이힐 골프장 거기가 가장 유력한 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성산포대나 롯데스카이힐이 수도권 방어를 못한다면은 네. 지금 전략적 중심지가 오산 평택에 있는 우리 공군 기지거든요. 네. 방공사령부고 거기를 하면 성산포대는 부분 방어밖에 안 되는데 네. 성산포대부터 롯데스카이힐은 20km 북방에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 오산 평택까지 다 방어가 네. 가능합니다. 네네. 이 국방부에서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했더라면은 네네. 물론 또 이제 김천 혁신도시까지는 7km인데 네. 7km는 싸지의 절대적인 안전거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왕 만약에 다시 한다면 저는 송주 롯데 골프장을 하면 좋겠고 또 높이도 여기 380m 잘못 나왔는데 한 600m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더더욱 그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재 염속산하고 까치산은 네. 진입 도로가 없고 네. 그다음에 산 꼭대기가 아주 뾰족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한 500m 이상의 평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수천억 든다고 하니까 네.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국회부터 네.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인근 지역은 참 신기하게도 산 꼭대기가 굉장히 평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평탄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이제 네. 골프장이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돈이 별로 안 든다. 그래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이 더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도로가 이미 다 닦여 있거든요. 다른 두 개의 후보지의 경우는 이제 기반 시설이라는 것, 전기가 연결되어야 하고 도로가 잘 닦여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동안 저희가 늘 설명드렸듯이 이 성주에 있는 롯데 스카이힐 컨트리 클럽 이 골프장이 가장 유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성주 분들 뭐 지금까지 대체로 반대가 없어졌지만 심정숙 차장, 네. 김천에서 계속 반대가 컸잖아요. 네. 이렇게 세 곳 조사한다지만 역시 김천은 롯데 골프장이 가장 유력하니까 계속 반대 목소리가 나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대가 되고 있는데 롯데 골프장이 저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김천 혁신도시의 그 시민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그 박희주 김천 시의원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삭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드 결사 반대 이거 완전 철회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 누가 내 머리 깎고 이렇게 쇼하냐고 욕한 사람 있는데 철회할 때까지 나 계속 하겠다. 이런 결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이 사드 문제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간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다가 이제 당론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했던 얘기 두 가지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당론은 사실은 원래 있었던 당론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면요. 심규선 대기자께 네. 질문 드릴게요. 추미애 대표 생각은 좀 다르군요. 사드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밝혔군요. 그게 아니라 있었던 얘기라는 거는 당연히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그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니 네.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자기 체제가 됐으니 그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모든 당이 똑같은 의견을 얘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네. 적어도 네. 더민주당이
만약에 사드를 반대한다면 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네.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사드가 아닌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네. 재검토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단지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네. 책임 있는 당의 모습은 아니다. 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안이랄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창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들은 외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을 찾아가서 잘 설득하십시오. 그게 외교관들을 월급 받는 이유 아닙니까? 뭐 코미디언 김재동 씨도 그런 취지 얘기를 하면서 반대의 논리를 확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여당 내에도 좀 있습니다. 네. 중국과 외교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면서까지 사드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외교는 외교고 네. 일단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우선 아닙니까? 네, 지금 저 속보가 들어오고 있군요. 뭐 여러모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고 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자격으로 잘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언론사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네, 서울 청진동에는 서울특별감찰관의 사무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퇴근한 길에 결국 사표를 던졌는데 기자들에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사드와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한 7, 8분 후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좀 정치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철희 의원이 한 질문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아니, 그동안 발표하고 2달 늦어졌으니까 내년 말이라는 계획 또한 2달쯤 늦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한 정해놓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왜 내년 12월에 꼭 다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그 사드 배치를 대통령 선거에다 연관시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네. 내년 말이라 그랬지 10일이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일단 넘겨짚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데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가지고 오는 데는 네.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지고 오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을 현재 굉장히 북한의 핵무장력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데도 네. 왜 정부에서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았는지 저도 그게 의문인데 가능하다면 네. 사드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가능하면 미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은 저런 논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음모론이 많은 나라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철희 국방위 간사가 네. 대선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 여부를 묻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을 전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네. 그것을 완벽하게 가동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놓는다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라고 네. 보는 것 같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끄럽게 네. 계속해서 가다가 네. 결국은 시끄러운 결과, 결국은 어거지로 네. 국민의 반 이상은 국민의 반 정도는 결국은 그때까지도 설득이 안 될 텐데 네. 그것을 배치한 것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왔듯이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네.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빨리 배치하는 게 낫지 저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뒤늦게 배치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거꾸로 네. 저는 저 때도 시끄럽고 그런다면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무능한 여당 네. 예? 무능한 여당 쪽으로 화살이 돌아와가지고 네. 반대의 역효과가 있을 거도 네. 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기로 당대표 결정했으니까 대체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 전 대표가 아주 좋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 때 계속 그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취하는데 답답함을 호소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리가 외롭게 싸워왔는데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아주 대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절에는 이제 그동안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종인 대표가 이거 우리
명확하게 반대라고 하지 말자. 대체로 의원들이 반대한 건 알지만 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분명히 정했단 말이죠. 저는 저 천군만마라는 표현에 약간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과 당 하나가 네. 또는 저 더불어민주당이 네. 당 둘이 이제 사드 배치라는 것에 의기투합했다. 그래서 네. 안심이다. 네. 라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네. 국민들의 지지가 조금씩 높아지는 거거든요. 높아져 가고 있죠.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당이라는 게 뭡니까? 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게 당인데 네. 일부 국민들은 점점 사드를 지지해가는 마당에 네. 뒤늦게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민주당이 네. 이렇게 국민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우린 반대한다. 네. 라는 것이 과연 네. 당에 도움이 될지 네.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득될 게 별로 없겠지만 거 봐라 내가 맞는 얘기 하지 않았느냐. 야당으로서의 선명함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어쨌건 맞잡은 두 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사드 반대쪽으로 당론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 분명히 대안을 내놓으라고 야당에 그리고 시민사회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최근 SLBM 발사 관련해서 자멸이란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자멸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대통령께서 자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한 자체가 북한을 멸망시키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북한이 스스로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은 그게 자멸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그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방어 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죠. 북한을 일부러 자극할 만한 표현은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네. 현재 다 된체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 다 망해가는 시대인데 괜히 죽어가는 북한 정권이 네. 우리에 대해서 도발할 수 있는 빌미는 좀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규 교수님.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연습은 다른 때 연습하고 다르게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먼저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 저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을 작전인 계획에 반영했거든요. 네. 그것을 이번에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워게임 CPX로 물론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선제 타격에 의해서 그건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네. 스스로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그런 군사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북한 엘리트들이 많이 망명하거나 탈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북한 체제의 붕괴 조짐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자멸이라는 표현, 네. 역대 말입니다. 북한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붕괴론 내지 네. 자멸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저희 동아일보에서도 고유한 교수가 썼듯이 네. 내가 볼 때는 내부적이 자멸로 이어질 만한 조짐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 네. 외부 언론은 물론 서방의 어떤 접촉했던 그 외교관들이 네.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어떤 타격을 입고 망명하는 것은 늦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멸의 조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저는 지금 핵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 중에 저는 뒷부분보다 그러니까 자멸로 이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기보다는 제일 앞부분에 저는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역대 어느 국방부 장관도 어느 대통령도 사실은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포기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육자회담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그렇죠. 지금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명언했습니다. 네. 엄청난 저는 변화라고 보고 여기에 기조를 해서 이제는 아마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안 네. 그걸 마련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게 지난 20년간 반복됐던 패턴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체제부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속이지 말자. 안 될 걸 알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북한에게 뭔가 손짓을 내밀면 북한이 감동받아 스스로 미래를 위해 핵을 포기할 것이다. 이 가능성 놓고 계속 협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외교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네. 본인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한 20년간 학습 효과가 있던 거죠. 네. 4자회담, 6자회담 하고 또 핵벽 정책했거나 또 압박 정책을 썼지만 핵벽 정책 또 압박 정책 다 통하지 않고 핵 미사일의 고도화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 기자님께서 정확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 소형화를 않는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없애는 대책이 나오겠죠. 네. 그걸 방위 대책이 방어하거나.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소형화 노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자멸로 가도록 그렇죠. 만반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두 가지 하나의 분석과 하나의 대응책 지시를 내놓았습니다. 그 대응이 뭘까요? 그것도 저희가 윤곽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